네, 안녕하세요. 멀리 홍콩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번일 혹은 글로를 파는 담배사로 알려진 브리티시 어메리칸 토바코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환 전무라고 합니다. 주로 소비재 회사들, 최근까지는 명품 회사에서 CI로 재직을 했었고, 작년 여름부터 홍콩으로 넘어와서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 또 올해 초부터는 북아프리아 국가들이 저희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 국가들의 총체적인 D2C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흡연자 분들도 계시고 비흡연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담배라는 제품에 대해서 막연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전 세계 담배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 세계 담배 시장은 대략 200조 정도에 나는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이 중 중국을 제외하고 멀티내셔널 회사라고 하면 세 회사가 100조 정도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요. 매출 규모로만 본다면 저희 회사가 그중 한 42조를 하고 있고 경쟁사인 필립 모리스가 한 38조 정도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조 정도를 JTI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담배 회사의 현재 딜레마는 연기를 없애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유해하지 않은,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연기 없는 담배 시장으로 새로이 안착할 수 있는가이고, 한국에는 이 중 THP 캐테고리 중 하나인 글로가 출시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전 세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베이퍼 또는 모던 오럴 같은 새로운 캐테고리 제품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해서 예전에는 편의점이나 흔히 뭐 맘앤팝 또는 B2B2C의 일괄적인 채널과 판매 형태가 있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D2C 및 또 소비자 브랜드의 관계를 구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맞는 소비자 경험도 필요성이 대두되어 흔히 얘기하는 목적에 맞는 에드텍 또는 마텍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짧게나마 저희 산업과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경영 계획은 다 잘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작년까지는 수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해서 올해 예상을 잠깐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이커머스와 리테일, 피지컬 리테일, 또한 이 물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를 살짝 짚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회사에서 바라보는 고객의 개인화, 저희는 이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에 대한 개념에 대해 잠깐이나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격변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실 듯 하고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몸담았던 바로 전 회사가 명품 회사인데요. 이 명품 회사에 특이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롱텀, 이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를 하는데요. 뭐 제가 CIO로서 담당했던 일 중 하나가 큰 일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큰 과제였는데 뭐 4년 남짓 몸담은 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체감 속도가 거의 2배 정도 당겨졌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온라인에 대한 시각과 이에 대한 전략이 예전에 연 단위의 전략이 수립되는 게 아니라 이 분기별로 시시각각 바뀌는 걸 체감을 하면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더더욱 의미가 어떤 측면에서는 없어지고 더욱더 이제 중요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올바르게 고객 입장에서 구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임을 손수 체감을 했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행 중 다행히 올해는 많은 기관에서 그 오프라인 리테일이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으로 회귀해서 매출 또한 회복을 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물류입니다. 어, 이게 이제 뭐 흔히 여기 계시는 포워딩이나 또 아니면 수출 쪽 일선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뼈저리게 체험을 하실 텐데요. 그 선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제 운항이나 항만 비용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비용으로 인해서 이 물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뭐 온라인 쇼핑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창고 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담이 브랜드나 이제 판매 회사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 비용을 그 판매자나 브랜드가 더 이상 부담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 이게 소비자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실예로 며칠 전 쿠팡 같은 경우도 뭐 로켓 와우 혜택에서 묻지마 반품 절차를 처리했는데요. 이게 뭐 쿠팡뿐만 아니라 그 라스트 마일을 포함한 물류비 부담이 예전에 가격 할인 전략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에 이제 포커스를 하던 회사들에게 많은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의 전쟁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지정학적으로도 뭐 크게 뭐 블랙 포인트를 잠깐 보신다면, 미국과 유럽은 천천히 1분기를 지나면서 이제 소비 회복세와 판매 회복세를 보인다고 많은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뭐 그중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제한된 이민 정책으로 잡마켓이 뭐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리라 예측을 하고 계시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가시지는 않고 있고요. 뭐 유가를 가장 큰 변수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은 인플레이션에 문제는 없죠. 뭐 이제 본인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뭐 작년 헝다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예전과 같은 양적 성장보다는 뭐 앞으로도 질적 성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당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마찰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여기에 사회의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뭐 심지어 작년에 뭐 이제 사회의 출산을 허용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 사회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뭐 저보다 더 가까이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일본은 제가 담당하는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한데요. 일본은 이 코로나의 문제가 가신다면 이 혁신의 둔화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상거래 형태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과 함께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의 D2C 전략에 이커머스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듯하고 필수가 될 듯합니다. 요즘 트렌드를 보시면 뭐 1인 기업 또는 뭐 오프라인에 기반을 한 회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온라인의 머천드가 돼서 제품을 팔 수 있는 또 이런 이게 이제 손쉽게 세팅을 할 수 있는 뭐 쇼피파이나 뭐 예를 들면 먼데이닷컴 같은 CRM 툴들이 성행을 하고 있고 이들의 주가가 말할 수 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성장세만 봐도 그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또한 이 비용 이제 온라인 마케팅 비용의 증가가 이제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죠. 뭐 이에 이제 기존의 이제 뭐 이제 공룡 브랜드들, P&G와 같은 브랜드들은 이에 실효성을 느끼고 페이스북 또는 이제 페이드 소셜 매체에서 광고 집행을 중단한 지 몇 년 됐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곧 쿠키레스 시대가 다가오는데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의 실효가 과연 얼만큼 있을 것인지 이제
뭐 이제 이게 대한 이제 질문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질문과 우려가 여러 군데서 있고요. 이제 뭐 나이키나 이제 여러 회사들처럼 더욱더 이제 자사몰과 그리고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 CRM에 대한 집중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그 이제 풀 리오프닝이 다가오면서 그 보복 소비의 심리가 있겠죠. 좀 더 이제 기대치를 가진 쇼퍼들이 다시 이제 방문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매장들도 이런 팬데믹에 준비된 이제 매장을 다시 오프닝을 할 때도 이런 어떤 하이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느낄 듯 합니다. 또한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 코로나를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면서 이런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꼈기에 좀 더 보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 계획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는 그 옴니 채널 관점에서의 리테일 전략을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물류비에 대한 부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를 낮추기 위한 물류 혁신에 대한 고민이 계속 지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실례로 그 이커머스와 ERP 사이에 쿠셔닝을 해줄 수 있는 OMS와 같은 레이어를 도입하는 것도 기업의 물류와 운영 또는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화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저희 이제 BAT에서도 고객의 개인화 전략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발견하고, 둘째로 연결하고, 셋째로 확산하고, 넷째로 전환한다. 이 네 가지로 보고 있고요. 어, 네, 다음은 저희 회사에서 보는 이 지표인데요. 뭐 이거는 좀 시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전 개인화 전략 4단계는 다음과 같은 이제 기둥이죠. 기둥으로 설명을 될 수 있고요. 뭐 이제 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첫째 발견은 인사이트와 애널리틱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둘째 연결은 그 고객 또는 이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저희가 연결을 할 계획이고요. 셋째 확산은 소셜 또는 페이드 또는 이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SEO를 통해서 저희가 확산을 할 계획이고, 마지막 전환은 저희가 구축한 이커머스 또는 마켓플레이스 또는 오프라인이 기반된 B2B2C가 저희의 전략입니다.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이 장표는 이제 어떻게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저희는 이 역량을 한 7개에 대한 역량이 이를 가능케 하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장표를 하나씩 보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실시간 분석 데이터고요. 뭐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장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소셜 리스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터치 포인트죠.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최대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서 회사의 위기 상황은 물론이고, 또는 고객의 경험을 더욱더 우대할 수 있는 CRM이 아닌 CXM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브랜드들과 틀리게 브랜드 앰베세터 또는 인플루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는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후원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Seen Expert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저희 브랜드 또는 저희 문화와 일치하는 전문가들을 이제 빅데이터와 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브랜드 가치의 문화의 필터를 통해서 발굴해서 이들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들과 소통하고 저희 브랜드 가치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쪽에 계신다면 그 좀 익숙한 로고들이나 회사들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그 거의 180개국에서 저희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각 나라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파트너 또는 에이전시가 있는 걸 잘 알고 있게 이를 계속 발굴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저희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사람과 컨텐츠입니다. 디지털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팀 세팅인데, 뭐, 인사팀하고 일하시다 보면, 이제 저도 이런 걸 되게 많이 듣는데요. 도대체 SAP랑 세일스포스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뭐, 아도비는 뭐냐, 뭐, 아도비 안에, 뭐, 타겟은 뭐고, 오디언스 매니저는 뭐냐, 빅데이터를 뭐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 이제, 이 힘든 걸 많이 토로하십니다. 뭐 사람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도대체 이것까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냐. 뭐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비슷합니다. 뭐 이런 인력에 대한 수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왜냐하면 이제 이 디지털 에코시스템이나 이런 이제 툴이나 솔루션 자체도 너무 빨리 시각각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툴이나 이런 이제 회사와 어떤 이제 툴이나 어떤 솔루션이 회사에 맞는지를 빠르게 이해하고 이제 HR 파트너들을 잡아서 올바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런 탤런트들을 빨리 교육을 또는 재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인하우스에서 이제 CRM을 돌릴 때, 유의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에 맞는 컨텐츠가 계속 수급될 수 있느냐 있는데요. 고객의 개인화를 위해서 만약에 A/B 테스팅을 돌린다면 그만한 콘텐츠 수급이 계속 될 수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BAT 같은 경우 일본에 그리고 중동 지역에 올해 스튜디오 설립 계획에 있는데요. 이런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 나라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저희 같은 경우 콘텐츠 허브하고 연결해서 그 개인화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이제 고객의 요구에 발맞추어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데요. 그게 고객의 요구는 시각각 변하기 때문에요. 또 이 양날의 칼을 어떻게 밸런스 해나가는 것도 이제 저희의 또 하나의 이제 큰 숙제입니다.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루어 나가느냐. 저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버넌스고요. 보통 이제 요즘 뭐 에자일, 뭐 스크럼이란 용어에 익숙하시죠? 뭐 저희도 그 나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주별, 월별 또는 뭐 분기별로 스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이게 지속적인 배움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서 그 동료들로부터 또는 이 주제별로 이제 계속 어떤 배움의 장을 열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저의 이제 영역이기도 한데요. 시스템 아키텍팅은 저희는 항상 고객의 경험, 맨 위에 보시면 그 커스터머 디시전 정의에서 항상 출발을 하고 뭐 벤더와 이제 솔루션은 언제든 화이트 스페이스에서 지우고 다시 채울 수 있게 솔루션에 얽매이지 않도록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사 협업하고 이에 대한 활용성을 극대시킬 수 있도록 타 지역들 또는 이제 유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족 하나만 여기까지 좀 멀리서 전해드립니다. 네, 부족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